오늘은 여러분과 두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온지 X인지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쁘다. 나는 멋지다.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그렇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나는 매우 이쁘다. 나는 매우 멋지다. 이 지문은 O입니까? X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이 단어는 서술에 불과한 거죠. 답을 결정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이런 서술에 빠져서 오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키워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키워드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쁘다. 결론은 이쁘다는 게 키지. 매우 이쁘냐? 조금만 이쁘냐? 상대적으로 이쁘냐?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답을 찾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힘들 때는 서술어를 몽땅 다 지워보세요. 그럼 결론은 뭐가 남느냐? 주어 동사가 남게 되는데 실은 그게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개론은 특히나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과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꼭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단어들에 빠져서 정답을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늘 연습하시고, 그래서 키워드 찾는 연습도 꾸준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복합 개념을 쭉 정리했고, 그중에서 우리가 추가로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영역들은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 위치, 정착물, 그리고 중부동산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다뤄봅시다. 첫 번째 공간의 개념. 교과서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다, 그죠? 그 내용을 이제 공간에서 다뤄야 됩니다. 칠판으로 오시겠습니까?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를 한 단면을 잘라 놓은 거예요. 이 경우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 부분을 부르기를 우리는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지표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표의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우리가 공중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표의 하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하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지하 자원도 이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하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3가지와 관련된 공간들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게 공간입니다. 그러면 공중권과 관련된 공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공간이다. 지표권과 관련된 것을 수평공간 이렇게 불러요. 그런가 하면 지표공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하권과 관련된 것을 지중공간이라 표현합니다. 물론 지하공간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용어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공간 그랬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 3차원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는 입체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간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입체 공간의 정의.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입체 공간이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입체 공간 그러면 종류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3가지를 몽땅 묶어서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는 우리 민법 212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뭐라고 정의하던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도 결과적으로 입체 공간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제 민법적 개념으로 갔을 때 공중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 2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공중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어디까지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냐? 무한한 공중을 말하는 걸까? 무한한 공중공간을 말하는 걸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정한
높이까지 또는 일정한 고도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사적 공중권의 종류가 됩니다. 다시 한번 212조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우리가 토지를 샀답니다. 그럼 이 토지 소유권은 어디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토지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토지의 공중공간과 토지의 지하 공간에 대해서도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라고 212조에서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한한 공중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렇죠. 정당한 범위, 일정한 범위, 일정한 높이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거기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적 공중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있다? 구분지상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TDR,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지표권에서 해야 될 내용은 그냥 용어 정의 정도요. 자, 지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데 정의를 한다면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보이면 지표권이다. 이 정도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하권. 지하권에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지하권의 정확한 정의는 자기 토지 지하 공간을 이용하거나 또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규정의 첫 번째는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나라마다 달라지고 지역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하철이 있는 지역과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지하철이 있는 지역보다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 개인의 지하권을 인정하는 깊이가 훨씬 깊겠죠. 자,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먼저 많이 언급되는 게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간에서 학습해둬야 될 내용은 이 정도가 됩니다. 교과서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간적 범위 그림 보시겠습니까? 자, 그림을 통해서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용어 정의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한계심도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좌측에요. 그렇죠. 한계심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거 무엇을 설명한 거다. 그렇죠. 지하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공중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두째 줄에 그런 말 보입니까? 기억의 두째 줄 일정한 고도까지, 일정한 높이까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유형에서 A 보면 사적 공중권 나와 있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종류들, 구분지상권 등등 종류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지표권에서 나온다면 용어 정의인데 배타적 이 단어만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지하권에 대해서는 두째 줄 제일 뒤에 이런 말로 오죠. 지하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즉 소유권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나라마다 그 제한의 정도가 다르고 지역마다 제한의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니은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위치다 그랬습니다. 근데 위치에 대해서는 최근의 시험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만 딱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다, 절대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절대적 위치.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 자, 이 토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부동성.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물리적 개념의 상대적 개념. 그래서 경제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위치는 변한다는 건데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어떤 위치를 강조한다. 어떤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제적 위치. 자, 이 두 가지만요. 그러니까 위치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위치는 물리적인 절대적 위치도 있고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리적인 위치에서는 부동성하고 연결만 할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학 개론에서 중시하는 위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8페이지 가볼까요? 협의의 부동산의 두 번째 보시면 정착물이 나와 있습니까?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정착물입니다. 자, 정착물을 정의해 봅시다. 교과서 볼까요? 의를 쭉 읽어보시고, 자, 거기서 키워드 두 개만 딱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그래요. 그럼 정착물은 뭐다? 그렇죠. 부착.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 부착은 정착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계속적 부착. 그래서 정착물의 정의가 나오면 이 단어 두 개만 딱 찾는 거예요. 정착물이란 뭐다? 부착, 계속적. 그런데 정착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여러 가지 하는데, 자, 교과서의 1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구분 기준에서는 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조문을 좀, 지문 자체를 좀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구분 기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그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내용을 보세요. 자, 내용으로 들어갔습니까? 부착된 물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착물이란 뭐다? 부착이다. 그럼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느냐? 부착된 것을 제거를 시켰다. 부착된 것을 제거를 시켰더니 건물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자, 주의할 것은 and가 아닙니다. 오합니다. 근데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치가 하락하거나.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건물이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손상은 주지는 않았지만 효용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뭐라고 본다? 손상이 발생했거나 효용이 감소했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단 and가 아닙니다. 예, 오하라는 것. 자,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애초에, 그러니까 신축할 때부터 그 위치, 그 용도에 맞게 제작된 것은 정착물로 보겠다. 자, 두 번째 박스 안에 있습니다. 신축 때부터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정착물이다. 이게 출제가 되면 지문 그 자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문 그 자체로 기억해 두는 걸 합니다. 그리고 박스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럼 정착물로 간주하겠다. 그 다음 종속정착물하고 독립정착물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정착물만 구분해 봅시다. 먼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종속정착물이라는 어떤 거죠? 토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그 정착물도 함께 양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표현한다면 분리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독립정착물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양도할 수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독립정착물의 종류 그 네 가지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교과서 보시겠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니은에 보시면 독립정착물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딱 기억하세요. 네 가지가 보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건물. 두 번째, 앞에 전제를 붙이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리고 농작물. 딱 그 종류 네 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자, 농작물 중에서, 자, 그 중에서 농작물을 봅시다. 농작물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험 지문에, 자, 그 네 번째 볼까요? D. 자, D를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경작이나 재배를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성숙되었답니다. 성숙되었다면 정착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바꾸어서 미성숙되면, 미성숙된 경우에는 이것은 독립정착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미성숙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성숙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에서는 딱 한 가지, 다른 거 다 지워버리시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농작물은 뭐다? 미성숙된 농작물이라는 말이 없으면 성숙된 농작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미성숙된 이런 말이 있을 때는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이고 이런 표현이 없을 때는 농작물은 무조건 뭘로 보겠다? 독립정착물로 보겠다. 자, 이것이 법률적 측면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20페이지 가볼까요? 20페이지 가시면 준부동산의 종류가 나와 있죠. 예,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많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종류만 기억하세요. 왜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경제적 측면의 분류들하고 함께 합쳐져서 시험에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한다는 거죠. 자산, 자본, 자동차, 선박 이들은 경제적 측면에 속한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준부동산의 종류는 그런 이유에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자, 또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1번 개념의 니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준부동산이란 공간 정보의 구축 등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체크합시다.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등기 등록된 재화를 말하는 거다. 자,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총론 세 번째 내용 부동산의 분류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제목은 부동산 분류인데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면 토지 용어 또는 주택 용어. 자, 교재 21페이지 봅시다. 자, 토지 용어는 주택 용어는 지극히 스탠다드하게 나옵니다. 자,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다 쉽다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응용되면 어렵고 응용되지 않으면 쉬워요. 이쪽은 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각각의 키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답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부지, 택지,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부지. 부지란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다. 딱 그것만 기억해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올해 합격을 하시고 내년에 중개업을 하다가 고객과 함께 현장에 나갔는데 고객이 자, 저 토지가 뭐라고 부릅니까? 저 토지는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모르면 괜히 아는 척 하다가 다치지 마시고 모르실 때는 그냥 부지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즉 부지는 뭐다? 모든 토지를 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1번. 건축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다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그러니까 하천부지, 철도부지 이런 데는 건물 지을 수 없죠.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합친, 그래서 제일 뒤에만 체크해 볼까요? 포괄적 이 단어만. 자, 두 번째 택지가 봅시다. 택지는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데 개념은 같은데 표현을 두 가지로 씁니다. 첫째 줄, 둘째 줄을 좀 구분해서 볼까요? 자, 택지, 건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나오거나 또는 둘째 줄, 추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토지. 쉽게 말하면 택지는 뭐라는 거죠? 그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자, 대지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상 용어인데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다 그랬는데 크게 뭐 구분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 자, 간단하게 갑시다. 그림 하나 구경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토지. 토지를 용도별로 한번 우리가 세분화시켜 볼까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농지 지역도 있을 거고요. 임지 지역도 있을 거고 택지 지역도 있을 것이고. 우리 방금 택지는 한 것 같은데요. 자, 택지는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이용될 수 있는 토지, 쉽게 표현해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란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임지 그러면 용재림도 있고 신탄림도 있고요. 농지 그러 임지요. 또 농지 그러면 뭐 전, 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했을 때 어떤가요?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러면 용재림이 신탄림으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좀 구체화시켜 볼까요? 농지랍니다. 농지인데 이것을 지금 택지로 개발을 했답니다. 농지였는데 택지로 개발을 했답니다. 그럼 이제 이 토지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요? 그렇죠. 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느냐? 농지가 택지로 용도 변경 중일 때. 자, 이게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농지가 택지로 용도 변경 중일 때를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이때 부르기 위해서 만든 토지의 정의가 용어가 후보지다 또는 이행지다 이런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후보지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이행지라는 단어를 쓰느냐? 요거를 한번 구분해봐라.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구경해 볼까요?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인 경우하고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 중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 중일 때는 앞으로 지역이 어때요? 지역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런데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자체는 어때요? 그렇죠. 지역 자체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갔다 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이쪽을 대분류, 이쪽을 소분류 이렇게 나눠보죠. 그래서 대분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후보지. 소분류를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대분류, 임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지역 간 용도 변경 중인 토지. 그럼 이행지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동일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 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후보지와 이행지 제일 중요한 표현 뭐라고요? 그렇죠. ing.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전환된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후보지라고 한다. 그러면 X. 전환된. 이래 되면 ing가 아니죠. 전환될 또는 전환 중. 예, 요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딱 기억하세요.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부르는 말인데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일 때는 후보지라고 부르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움직일 때는 이행지라고 부른다.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후보지 봅시다. 첫째 줄 보면 택지, 지역, 상호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 거기서 지역, 상호간 이 단어만 체크합시다. 이행지를 가볼까요? 이행지. 용도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자, 그 다음에 체크합니다. 지역 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맹지와 대지다 그랬는데, 자, 이것도 그림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지번을 붙여봅시다. 동서남북 모두 다 도로가 있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9개 토지를 쭉 보니까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가 하나 딱 있네요. 5번. 이 5번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맹지. 그렇다면 그림을 보시고 맹지를 정의해 보세요. 맹지란 뭐다?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또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것을 맹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번지에 살고 있다고 전제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5번지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집을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남의 집을 넘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지의 토지의 일부를 이용합니다. 일부를 이용해서 여러분 집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도로의 토지의 생긴 모양을 보세요. 그 생긴 모양이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루대자의 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재. 자, 맹지를 조금 둘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출제가 되기도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두 번째,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다. 다음 대지. 첫째 줄 제일 뒤에 갑시다.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 키는 좁은 통로 이거요. 좁은 통로를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가볼까요? 교재는 22페이지입니다. 자, 나지와 금부지 그랬는데 간단하게 들어갑시다. 나지란 어떤 거다? 그렇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금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이것을 금부지. 그래서 나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서 어렵게 놓으면 이런 거죠. 사적 제한, 공적 제한인데 사적인 제한과 공적인 제한.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 공적 제한이 없는 토지가 뭘까요? 공적 제한을 안 받는 토지가 뭘까요? 그런 토지는 존재하잖아요. 정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정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도 제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적 제한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적 제한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겠죠. 소유권의 제한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나지란 지상의 건축물은 없고 사적 제한은 없으나 공적인 제한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구태 외우지 말자는 얘기죠. 왜? 공적 제한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니까 공적 제한에 대해서 우리 거론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사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제한도 없다. 건물도 없다. 제한도 없다. 그렇다면 쉽게 표현하면 아주 자유롭다. 이런 토지를 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번으로 가볼까요? 법지와 빈지라고 했네요. 자, 법지와 빈지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위치입니다. 얼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위치인데, 자, 이제 우리 청량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법에서 청량을 할 때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수평투영법. 그러니까 수평투영법이란 사람의 눈이 여기 있다고 전제하고 투영을 하는 거죠. 투영을 해서 여기까지는 갑돌이의 소유권, 여기는 얼돌이의 소유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부분을 법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을 보면 마치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습니다. 이 전부 다 벽입니다. 벽.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법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법지에 대한 처리는 갑과 을의 위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위치를 보고 위치상 높은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으로 기속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가 갑돌이 소유권이 되고 여기가 을돌이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그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활용 실익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갑돌이 입장에서 보면 면적이 넓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용 실익은 없다. 이런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빈지는 뭘까? 여기가 바다고 육지라고 합시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 이 경계를 뭐라 부르죠? 그렇죠. 최고 만조 수위선. 최고 만조 수위선. 이게 바다와 육지의 경계점이 되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하나 정도 기억합시다. 물론 예전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지만 자,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최고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다와 육지가 경계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당장 여기에는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지반이 너무 약해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일정 공간을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지적법에 등록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토지들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일단 그거 하나 구분해 봅시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이 구간들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이 부분을 빈지. 간단히 표현하면 바닷가. 자,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 가보세요. 그 백사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빈지. 그러면 해운대 백사장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러나 실익은 어때요? 엄청나죠. 여름철 보세요. 여름철 백사장에 우산 꽂아놓고 어떡하요? 양산 꽂아놓고 돈 받죠. 그러니까 활용시익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둘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마치 두 가지가 대립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법지 단어 가지고 딱 생각해요. 법으로 인정하는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하고 실익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빈지는 그 반대.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법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실익은 없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한번 보세요. 택지 유효 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명가에 경사된 부분. 이것은 그림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음 빈지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지적 공부에 올라있지 않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계속 가보세요. 활용 실익은 있는데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봐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뭘까요? 그죠? 만조, 간조. 자,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해변 토지 체크하고요.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자, 다시 볼까요? 만조 수위, 최고 만조 수위선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그 토지 사이. 그 사이를 뭐라 부른다? 빈지. 법지와 빈지였습니다. 다음 필지와 핵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토지입니다. 도로입니다. 우리 지번을 한번 부여해 볼까요? 1번지, 2번지, 3번지. 지적법에서 공부할 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S자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토지 번호, 토지의 번호다. 그리고 지번이요, 지번.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표현한다? 필지. 자, 다시 한번 정해 볼까요? 필지란 뭐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말할 때도 물론 이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만 도로형으로 바뀌었지만 예전 주소 형태를 말할 때 우리가 24번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번지를 뒤집어 보세요. 지번. 그러면 24번지에는 이 부동산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왜? 내 거니까. 즉 필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소유권. 그래서 필지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낸다. 너무 길죠?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필지 그럼 우리는 딱 두 개. 지번, 소유권. 요 두 단어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2번지, 5번지, 8번지에 면적이 동일하고 이용 방식도 똑같다고 전제해 보세요. 어느 게 비쌀 것 같습니까? 그렇죠. 8번지가 비싸겠죠. 이유가 뭘까요? 도로와 인접해 있다는 것. 그럼 도로에서 멀어지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상식적으로 용어 하나만 봐두시겠습니까? 깊이, 가격, 체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7번지, 8번지, 9번지를 보세요. 7, 8, 9번지. 면적이 똑같다고 전제합시다. 이용 방식도 동일하다고 전제할게요. 그러면 어느 게 비쌀까요? 7번지가 왜요? 아, 여기에 도로가 있다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자 7, 8, 9번째는 큰 차이 없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따로따로 평가할까요? 함께 평가할까요? 이때 함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획지.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7, 8, 9번지를 왜 함께 평가할까요? 그렇죠. 소유권이 같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같았어. 그러면 획지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지저분하니까 우리는 딱 하나 가격이라는 단어만 기억합시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라고 했는데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면적이 크든 면적이 작든 지번은 하나씩 다 붙네요. 그럼 지번은 뭐에 따라서 붙는 거죠? 소유권에 따라서 지번이 붙는 거지 면적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따라서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다. 그 다음 획지도 한번 따져볼까요?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 어느 게 비쌀 것 같습니까? 자, A라는 토지는 저 강원도 산골에 있고 B라는 토지는 강남 역세권에 있답니다. 그럼 B가 더 비싼 거죠. 따라서 획지 또한 마찬가지 면적 단위는 아니다라는 것. 자, 필지와 획지는 이렇게만 정리하는 겁니다. 필지 그럼 뭘 기억하자고요? 그렇죠. 지번, 소유권, 면적 단위가 아니다. 그 다음 획지 그러면 가격 그리고 면적 단위가 아니다. 자, 그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가서 체크해 볼까요? 자, 6번에 갈로 1번 필지, 동그라미 1번 지번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제일 뒤에 첫째 줄 제일 뒤에 토지 소유권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소유권만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 면적과는 상관없다. 면적 단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획지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제일 뒤에 가격 수준 이것만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면적과는 상관없다. 자, 7번. 내용은 전체적으로 간단한데 출제자가 함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돼요. 봅시다.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 공지가 나와 있는데 성격들이 다른 것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이유는 출제자가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1번, 4번 볼까요? 공한지와 공지는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어 때문에 자꾸 함정을 만들어요. 공한지는 뭐죠?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합시다. 비정상적인 토지. 그러니까 투기 목적 이런 토지들. 그럼 공지는 뭘까요? 그렇죠?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남겨진 부분이죠. 자, 공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건폐율이 80%랍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니까 80%만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나머지 20% 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공지라고 부른다. 그죠? 그러면 교과서 한번 볼까요? 공지 뭐라고 했는지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그렇다면 이 공지와 공한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둘을 바꿔서 출제할까?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 때문에 출제하니까 거기만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봅시다. 첫 번째 공한지, 두 번째 유유지.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책에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은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면 공한지는 도시 토지고 유유지는 농촌 토지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공한지와 유유지는 비정상적인 토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기는 샀습니다. 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치를 하고 있는 토지. 즉 투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은 휴한지. 제일 뒤에 동의 하나 더 있죠. 휴경지. 얘는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휴식.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러죠. 그 떠나는 것은 휴식이에요. 이는 정상적인 토지. 따라서 3번. 우리가 2모작, 3모작을 하는 경우 자, 벼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늘을 심으려고 해요. 근데 당장 마늘을 심으면 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토지를 쉬게 해서 토지의 비옥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죠. 지력을 정상화시키고 난 다음에 마늘을 심어야
마늘의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때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휴한지.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공한지, 유휴지, 이 토지는 비정상적인 토지. 휴한지, 휴식, 정상적인 토지. 그 다음에 공지, 남겨진 부분. 공한지는 비정상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단어에서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락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포락지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천입니다. 주변은 다 토지겠죠. 평상시는 상관이 없는데 장마철을 생각해 보세요. 장마철이 되면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물줄기가 세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토지들이 깎여 나갑니다. 절토되는 거죠. 정상적인 토지들이 깎여 나가면서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했다. 이런 토지를 뭐라 부른다? 포락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번 집안이 절토되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것을 포락지라고 부릅니다. 한계지, 택지가 이용되는 가장 먼 거리를 얘기합니다. 선하지, 단어 그대로 선 아래, 무슨 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잠식지, 불법으로 침범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농지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농지세 과표 대상, 즉 지금 현재 지목이 무엇이냐 이는 필요 없고요. 농지세 과표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경작 활동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의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